안녕하세요. 제4장 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표할 환경공학과 17학번 이주경입니다. 제4장은 제목 그대로 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7가지로 다루는데요. 저는 여기서 온도와 토양을 발표하며 이와 함께 이전의 제한 요인과 광용의 법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모든 생물체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생물적인 요인과 생물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책에서도 나오다시피 어바이오틱 팩터리라고 하는 무생물적인 요인으로는 온도, 양분, 물, 산소, 빛, 공간 등이 있으며 바이오틱 팩터리라고 하는 생물적인 요인으로는 군집 내의 경쟁자, 기생체, 포식자 등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들은 이처럼 수많은 환경과 요소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요. 이번 4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무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생물체들은 앞서 말한 양분, 온도, 상대 습도, 기압, 산소량, 수소이온 농도 등과 같은 여러 환경 요인들을 각각 다른 환경에 분리되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특정 조건에서 어떤 환경 요인이 다른 요인들보다 더 비중이 높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19세기 독일의 식물학자이자 화학자인 유스투스 폰 리비이는 각 요인들의 상대적인 역할을 평가함으로써 최소량의 법칙에 대한 개념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는 식물의 성장을 연구하다가 아주 좋은 환경에 있는 식물인데도 오히려 성장이 뒤처지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핀 결과 그는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 중에서 모두 충족하는데 한 가지 요소만 부족하더라도 그 결핍된 요소에 의해 성장이 제한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가령 질소, 인산, 칼륨, 석회 중 어느 한 가지 요소가 부족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진과 같이 여러 개의 나무판을 잇댄 물통에서 가장 낮은 나무판에 의해 채워지는 물의 양이 결정된다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흥미롭게도 생물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인터넷, 오디오 성능, 주식, 채널 성능, 국가 경쟁력 등 우리 사회에 관련된 많은 곳곳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리비는 또한 제한 요인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는데요. 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양보다 결여되어 생존이나 성장을 제한하는 환경 요인을 제한 요인, 리미팅 팩터리라고 합니다. 인이 부족해 성장이 억제된 곡류에 인의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곡류의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여기선 인이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인의 공급량을 증가시켜도 곡류의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선 질소가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부족했던 성분이 계속 공급되어 충족된 경우에 부족했던 성분을 더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새로운 요인이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 요인은 생물의 성장, 개체 공유 크기와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는
생태학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생물체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물리적, 화학적인 요인의 부족함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과다함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물체들은 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들의 일정한 범주 안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온도가 너무 낮아도 살 수 없지만 너무 높아도 또한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 정리하여 동물 생태학자 빅터 어니스트 쉘퍼드는 Law of Tolerance, 즉 관용의 법칙 또는 내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최적 조건, optimum 컨디션은 생물체들이 각각 살아가기에 가장 적절한 조건을 말하며 이는 최저한계와 최고한계의 범위 내에 존재합니다. 이 최적 조건에서 점점 벗어남에 따라 생물체들은 견뎌내야 하는 조건이 되어지며 각각의 최저한계와 최고한계가 생존의 임계점이 됩니다. 생물들은 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대해 내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존재하는데 이를 항상성 기작이라고 하며 이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내성 범위 또한 생물에 따라 다 다르며 환경 요인에 의해서 적용받는 내성 범위가 넓으면 어두에 광자를 붙이고 좁으면 어두에 협자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서식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넓으면 광온성, 좁으면 협온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영향 요인 7가지 중 온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온도는 이전에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pH와 함께 생물 증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2가지 중 하나이며 모든 생물체의 생장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세포의 내성 범위 이상의 고온일 때는 지질층, 단백질, 효소 등의 변성으로 인해 기능 이상이 발생하며 또한 내성 범위 이하의 저온일 때는 세포막이 굳어지거나 효소 활성 저하로 인해 기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모든 생물체들은 생장하는 데 저마다의 가장 적합한 온도를 가지는데 이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하며 이 최적 온도보다 높거나 낮으면 생장률은 감소합니다. 온도에 대한 내성 범위에 의해 미생물을 중심으로 다루어 봤을 때 저온성, 중온성, 고온성, 초고온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이클로파일, 저온성은 보통 0에서 25도에 증식하며 최적 온도는 5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보통의 미생물의 경우 0도에서 15도 사이가 적정 온도지만 0도 이하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해양성 저온균은 마이너스 1.8도의 해수에서 생장하며 어떤 균은 20도 이상이면 세포막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또한 저온성 미생물은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낮은 온도에서 세포막 유동성이 높아져 반유동성을 유지합니다. 책에 나오는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사진처럼 이렇게 예쁜 눈밭처럼 보이지만 이는 지구온난화의 징후로서 클라미도모나스 나발리스라고 불리는 저온성 녹조류가 빛을 반사하는 효과, 즉 알베도 효과를 떨어뜨려 기온을 높이며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포막에서의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에 따라 단단함과 유연성이 달라지는데 저온균에서 분리된 효소들은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능력 때문에 식품 가공이나 생물학적 환경 정화에 잠재적인 상업적 활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생태학이니만큼 환경 정화에 관련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추운 지방에서 독성이 있는 물질, 예를 들어 원유와 같은 유기오염 물질을 안전하게 분해하는 데 이용함을 말합니다. 북극의 환경은 오염 물질들이 결빙 온도에서 느리게 분해되기 때문에 특히 오염에 민감한데요. 그래서 석유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진 저온균을 이용해 북극의 원유를 유출을 처리한다면 오염된 환경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메소파일 중온성은 보통 10도에서 45도 사이에서 증식하며 최적 온도는 20에서 45도 사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10도씩 증가할 때마다 생장 속도가 2배가량 증가하며 5도 이하에서 단백질 합성이 중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미생물이 중온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온성과 중온성 미생물은 냉장 실온식품 가공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실 만한 치즈, 요거트, 맥주, 와인 등의 발효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중온균으로는 연구실에서 많이 배양되는 대장균과 고초균, 바실러스 सब틸리스와 같은 여러 미생물들이 연구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획득한 생명과학에 대한 중요한 과학적인 진전이나 지식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중온균을 바탕으로 얻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머파일 고온성은 보통 45도에서 80도 사이에서 증식하며 최적 온도는 55도에서 65도 사이입니다. 고온성 미생물은 대부분 고균이지만 세균, 곰팡이도 존재합니다. 고온성은 저온성과 반대로 불포화 지방산보다 녹는 점이 높은 포화 지방산 함량이 더 높고 고온에 저항성을 가진 효소가 있습니다. 분류를 따로 하진 않았지만 초고온성 미생물의 경우에는 50도 이하에선 오히려 생존이 불가능하며 100도가 넘는 온천수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다시 고온성 미생물로 돌아와서 고온균은 퇴비 안쪽에서 서식하기도 하며 산소를 잘 활용하지 않는 고온균들은 황을 세포의 호흡에 이용하여 황산을 만들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온도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 영향 요인 중 책의 맨 뒷단락에 나오는 토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토양은 풍화된 암석, 무기영양분, 분해 중인 유기물, 물, 공기, 그리고 수십억의 생물, 그중 대부분이 미생물 분해자로 이 모든 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말합니다. 시스템으로서의 토양을 말하자면 토양의 다양한 특성이 생물의 서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래된 바위의 특성에 따른 토양의 특성, 토양의 수분 함유율, 양분 함유율, pH, 염농도 등에 의해 생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토양을 분류하자면 아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 모래, 미사, 점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경 2mm 이상의 입자를 자갈, 이하를 토양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자갈은 토양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구성 비율에 의해 공급률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공기, 물 등의 함유량이 달라집니다.
우선 모래는 2mm에서 0.02mm까지를 말하며 촉감이 거칠고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모래 함유량이 많은 토양은 유기물 함량이 낮습니다. 또한 공급률이 높아서 중력에 의해 물이 잘 빠집니다. 따라서 보수 능력이 낮아도 서식이 가능한 선인장류의 건생식물이 주로 서식합니다. 미사는 0.02mm에서 0.002mm까지를 말하며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며 입자가 작아서 보수 능력이 높아 식물 성장에 가장 적절합니다. 하지만 바람에 날리고 물에 쓸리는 등 침식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점토는 0.002mm 이하를 말하며 전하를 띠고 있는 특성이 있어 양분 저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표면적이 넓고 보수 능력이 매우 강하여 공급률이 낮아 공기와 물의 이동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식물 성장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식물의 성장에 가장 좋은 토양을 뜻하는 양토의 조건은 그 혼합 비율이 1:1:1이거나 모래와 점토가 각각 30에서 50%, 그 중간 굵기인 미상. 따라서 식물의 성장에 가장 좋은 토양을 뜻하는 양토의 조건은 그 혼합 비율이 1:1:1이거나 모래와 점토가 각각 30에서 50%, 그 중간 굵기인 미사가 20% 미만이며 부식질이 함유되어 있는 토양입니다. 여기서 부식질은 흙 속에서 식물이 썩으면서 만들어지는 유기물의 혼합물을 말합니다. 토양의 종류와 특성은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식물의 경우 토양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팽합을 유지하기 힘들어져 시들어버리거나 죽게 됩니다. 미생물이나 무척추동물과 같은 경우에는 토양 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포자나 피낭을 형성하여 건조 상태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토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토양 오염도 그에 따라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농약,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제 등에 의한 오염, 생활하수, 산업폐수에 의한 오염, 비료에 의한 오염, 기타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산성비에 의한 오염, 이들로 인한 토양 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토양 오염의 결과로 농약 중독, 호수 연안바다의 부영양화가 일어나며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지하수의 수질 오염에 영향을 미치며 토양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미생물이 멸종되게 하기도 하며 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이 식물 성장에 피해가 되며 농작물에 중금속 성분이 나타나는 등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결국 우리 인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